나는 이제 안다. 핵의 본질은 폭발이 아니라 선택이며 기술의 끝에는 항상 인간이 서 있다는 것을. 한국은 그 진실을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증명했다. 그들은 무기를 만들지 않고도 강해졌고 두려움을 이용하지 않고도 존경을 얻었다. 그들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은 그 침묵을 느낀다. 체르노빌은 나에게 인간의 오만을 보여주었고 후쿠시마는 두려움의 대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한국은 책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철과 불로 세계를 바꾸지 않았다. 그들은 시간과 신뢰로 세상을 다시 세웠다. 그들의 핵은 물질이 아니라 양심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을 돌고 돌아 깨달은 진리였다. 이제 나는 믿는다. 핵무기를 가진 자보다 핵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미래를 이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국이 있을 것이다. 나는 칠판 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다. 신뢰는 가장 강한 무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모스크바의 겨울은 언제나처럼 무겁고 차가웠다. 눈이 내리지 않아도 공기 속에는 얼음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나는 독일에서 온 핵에너지 분석가 마르틴 클라우스로서 오늘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대강당에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주제는 세계 에너지 균형과 핵 수출 구조였다. 내가 지난 20년 동안 반복해온 주제이기도 했다. 러시아 학생들은 언제나 진지했고 나는 언제나 확신에 차 있었다. 세계의 핵 질서는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강의의 첫 문장은 늘 같았다. 현재 전 세계에서 완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고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4곳뿐입니다. 러시아, 미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 나는 분필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진리였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내 안의 확신은 얼음처럼 단단했다. 그런데 그 순간 중간줄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가느다란 금태 안경을 낀 젊은 청년이었다. 눈빛이 지나치게 또렷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그는 그렇게 물었다.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한국이라고. 나는 피식 웃었다. 한국이라. 흥미로운 질문이군요. 하지만 한국은 원전 기술을 독자적으로 보유한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국이죠. 대강당에 희미한 웃음이 흘렀다. 그러나 그 학생은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교수님,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은 한국이 직접 건설했습니다. 납기도 지켰고 예산도 초과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 쏠렸다. 나는 분필을 든 손을 멈췄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건 단순한 시공 계약일 뿐이요. 기술적 주도권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내 목소리는 약간 흔들리고 있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지만 나는 교탁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바라카 원전.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단순한 상업적 계약이라기엔 방금 들은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나는 연구실로 돌아가 오래된 데이터 파일을 열었다. 각국의 원전 수출 현황, 국제원자력기구의 통계, 기술 등급 평가표. 그리고 그 안에서 낯선 문장을 발견했다. 현재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5곳이다. 러시아, 중국, 프랑스, 미국, 그리고 한국.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읽었다. 5번째 이름. 한국.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다시 다른 자료를 열었다. 한국형 원전 APR 1400, 95%의 가동률, 세계 최저 수준의 고장률, 0.1회 미만의 연간 사고. 수치가 완벽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떻게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단 말인가. 내 머릿속에서는 모든 논리가 무너지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회색빛 강이동 지붕 위에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혹시 내가 틀린 걸까?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30년 동안 나는 핵무기와 원전 기술은 같은 뿌리라고 믿어왔다. 힘의 상징, 통제의 수단, 국가의 위신. 하지만 한국의 이름은 그 모든 공식에 금이 가게 했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방금까지의 확신이 흩어진 듯 산란한 빛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이론이 낯선 하나의 이름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대강당으로 향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어제의 질문이 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다. 왜 한국은 핵무기가 없는데 원전을 수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내 세계관을 향한 도전이었다. 강단 앞에 서서 나는 분필을 들어 칠판에 세 단어를 적었다. THEFIFTHCOUNTRY.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어제 한 학생이 내게 좋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세계는 이미 5번째 원전 수출국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한국입니다. 학생들이 속삭였다. 그중 몇몇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아직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내가 알고 있던 세계가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내 안에서는 이상한 균열이 생겼다. 그것은 두려움이자 호기심이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정말로 우리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과 같은 무대에 서 있다는 건가? 그들의 힘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나는 처음으로 내 연구의 방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 어쩌면 인간의 본성과 책임에 대한 문제일지도 모른다. 모스크바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내 안에는 새로운 질문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질문이 내 삶을 바꾸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때의 나는 아직 몰랐다. 며칠이 지나도 그날의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강의 노트 위에는 아직도 분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 4개의 이름. 그 질서 속에서 나는 평생을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는 5번째 이름이 있었다. 한국. 그 이름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불안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내 안의 체계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이미 강의실에서 그 말을 내뱉은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다음 강의 날, 대강당은 이상하게 긴장된 분위기였다. 학생들은 나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나 역시 그들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가 분필을 들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은 문장을 적었다. 세계 원전 수출 4대 강국. 그 아래에 조용히 한 줄을 더 그었다. 그리고 5번째 이름을 썼다. 한국. 순간 공기가 멈춘 듯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칠판으로 쏠렸다. 여러분,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나는 이 이름을 여기에 적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국제기구의 공식 자료가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세계 5번째 원전 수출국입니다. 뒤쪽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말도 안 돼, 한국이 어떻게?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의문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핵을 다루는 기술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는가? 나는 스크린을 켰다. 세계 지도 위에 5개의 붉은 점이 떠올랐다. 러시아, 중국, 프랑스, 미국, 그리고 한반도의 남쪽 끝. 이 5점이 오늘날 인류가 의존하는 핵기술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이 중 하나만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국이죠. 학생들의 표정은 점점 복잡해졌다. 일부는 놀라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못한 채 고개를 저었다. 러시아는 냉전 이후에도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원전을 수출해왔습니다. 프랑스는 기술적 전통을 앞세웠죠. 미국은 규범과 자본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중국은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용히 마지막 나라를 가리켰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강의실의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학생들의 얼굴 위에 긴장감이 드리웠다.
한국은 기술만이 아니라 신뢰를 수출합니다. 납기를 어기지 않고 예산을 넘기지 않으며 계약을 끝까지 지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산업화가 아닌 문명화의 차이입니다. 나는 칠판에 간단한 표를 그렸다. 러시아 정치적 패키지, 중국 자본 중심, 프랑스 경험의 단절, 미국 구조적 비용 초과,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 정확함과 신뢰. 앞줄에 앉은 학생 안드레이가 손을 들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은 단순히 우연히 성공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원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의 산물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문화, 실수를 두려워하는 문화, 그리고 책임을 개인의 명예로 여기는 사회적 습관. 그것이 기술을 만든 겁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나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내 자신이 믿기지 않았다. 내가 지금 한국을 예로 들며 러시아의 학생들에게 책임과 신뢰를 말하고 있다니. 나는 오래전 체르노빌 연구팀의 일원으로서 기술의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직접 봤던 사람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조용히 내 말을 받아들였다. 나는 스크린을 넘기며 덧붙였다. 이제 우리는 힘의 균형이 아닌 책임의 균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세계는 강대국의 무기가 아니라 신뢰의 질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학생들은 묵묵히 노트를 덮었다. 누구도 떠들지 않았다. 나는 교탁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내 안에서는 이상한 떨림이 일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다. 새로운 세계를 마주한 순간의 전율이었다. 나는 천천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국의 원전 기술, 그것이 진짜 핵의 의미를 바꾸고 있다. 두바이 공항에 내린 순간 나는 뜨거운 공기에 숨이 막혔다. 밤인데도 사막의 열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목적지는 바라카 원전. 서류 속 숫자와 보고서로만 보던 그 이름을 이제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정과 예산을 모두 지킨 원전. 그 문장은 나를 이곳까지 오게 만든 문장이었다. 차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바라카 부지 앞은 믿기 어려울 만큼 거대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위로 4개의 도명 구조물이 줄지어 서 있었고 하늘은 금속빛으로 반짝였다. 먼지가 바람에 실려 흩날렸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했다. 흰 안전모와 주황색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 목소리도 동작도 일사불란했다. 현장 책임자 김도현 소장이 나를 맞이했다. 교수님, 환영합니다. 지금은 1호기 점검 단계입니다.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그는 짧게 말했고 나는 땀에 젖은 손으로 악수했다. 사막 한가운데서도 계획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김 소장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여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폭풍이 와도 약속된 날짜는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거대한 크레인이 움직이고 용접 불꽃이 눈앞에서 번쩍였다. 열기 속에서도 누구 하나 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마치 군사작전 같았다. 시간을 재보니 자재 차량이 현장에 들어와 짐을 내리고 나가기까지 단 8분. 놀라운 효율이었다. 함께 온 유럽 기술자 동료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건 유럽식 관리로는 불가능한 속도야. 나는 기록 노트를 꺼내 짧게 적었다. 작업간 간격, 평균 3분 15초. 오차 없음. 땀방울이 종이에 떨어졌다. 그러나 그 종이 위 숫자들은 현실이었다. 제어동 안으로 들어가자 내부는 놀랍도록 깨끗했다. 모래 한 톨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제어 패널 앞에 선 한국 기술자들이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다. 여기선 정시라는 단어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한 기술자가 나를 향해 말했다. 기계가 늦으면 사람의 실수이고 사람이 늦으면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그 말은 군더더기 없이 단단했다. 오후가 되어 바람이 조금 식자 김 소장이 나를 전망대 위로 데려갔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4개의 원전돔이 해를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보이십니까? 저건 단순한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해가 지자 공사장은 여전히 밝았다. 조명 아래서 사람들은 도면을 펼치고 있었다. 야근에 대한 불평도 피로의 기색도 없었다. 한 젊은 기술자가 나를 지나치며 말했다. 교수님, 우리는 일을 멈추는 게 두렵습니다. 그 순간에 약속이 깨지니까요. 나는 사막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곳의 공기는 뜨겁지만 그 속에는 이상한 냉정함이 있었다. 그들은 열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함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멀리 바라카 원전의 조명이 사막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별빛보다도 선명한 빛이었다. 나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질서 그 자체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인정했다. 한국이 이룬 것은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완벽한 실행이었다. 그리고 그 완벽함은 내가 알던 어떤 강대국의 기술보다도 두려운 힘이었다. 서울의 하늘은 맑고 단단했다. 중동의 모래바람을 지나온 나에게 그 공기는 너무도 차분하고 깨끗했다. 바라카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나는 다시 짐을 꾸려 한국으로 향했다.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단어만 맴돌고 있었다. 어떻게?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질서,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그 정확함.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아야 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 나는 곧바로 서울 남서쪽의 본사로 향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기술진들이 있는 곳이었다. 회의실은 단정했고 벽에는 정확, 안전, 신뢰 세 단어가 걸려 있었다. 책상 너머에서 나를 맞이한 사람은 이재훈 부장이었다. 그는 중년의 기술자였고 말보다 눈빛이 더 강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서도 그 일정과 품질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기술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기술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멈추게 했다. 나는 물었다. 신뢰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가진 건 두 가지뿐입니다. 설계도와 약속. 설계도는 완벽할 수 없지만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약속이 깨지면 기술은 무의미하죠. 그는 모니터에 하나의 도표를 띄웠다. 신뢰의 기술. 여기서 우리는 기술을 단순히 도구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이 신뢰의 구조 안에서 움직입니다. 발주처가 우리를 믿고 우리는 현장을 믿고 현장은 사람을 믿습니다. 이 신뢰의 고리가 한 번이라도 끊어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유럽에서는 효율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효율보다 신뢰를 앞세우는군요. 이재훈은 미소를 지었다. 서양에서 말하는 효율은 결과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말하는 책임은 과정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을 더 무겁게 봅니다. 그때 옆자리의 젊은 연구원이 덧붙였다. 우리는 자주 완벽함을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지속성을 지키려는 겁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다시 쌓을 수 없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연구동을 둘러보았다. 사무실마다 칸막이가 없었고 엔지니어들은 서로 모니터를 보며 숫자를 교환하고 있었다. 한 명이 오류를 발견하면 곧바로 옆자리에서 수정했다. 이건 보고 체계가 아니라 생명줄이에요. 한 기술자가 설명했다. 우린 서로의 실수를 방어합니다. 개인의 실패가 집단의 실패가 되기 전에 막아야 하니까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시스템은 군대처럼 위계적이지도 서구식 기업처럼 차갑지도 않았다. 대신 믿음이 규율을 대신하고 있었다. 사람이 기술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지만 몇몇은 여전히 자리에 남아 있었다. 나는 창가 쪽에서 혼자 남은 엔지니어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늦게까지 일합니까? 그는 웃었다. 책임이 남아 있어서요. 일이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끝내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그 말을 메모장에 옮겨 적었다.
책임의 시간. 이건 효율의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종의 신념이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거리는 조용했다. 밤하늘 아래 수많은 네온 사인이 반짝였지만 그 불빛들은 하나같이 절제되어 있었다. 화려함보다는 정확함, 속도보다는 리듬. 그들의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제어 시스템처럼 보였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들은 핵을 다루는 방식으로 삶을 다루고 있군.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서양이 말하는 효율은 계산의 언어이지만 한국이 말하는 책임은 인간의 언어였다. 그리고 그 언어야말로 폭발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날 밤 나는 호텔방에 불을 끄고 노트북을 열었다. 한국에서 돌아가기 전 내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일이 있었다. 바라카의 성공과 신뢰의 기술은 이미 내 이론을 무너뜨렸지만 나는 여전히 한 가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왜 세계는 한국을 그렇게 조용히 인정했을까? 뉴스나 논문 어디에도 한국을 찬양하는 기사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분명 그들은 모든 걸 해내고 있었다. 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암호 계정을 열었다. 그곳에서 나는 예상치 못한 문서를 발견했다. 제목은 짧았다. 2011 일본 후쿠시마 사고 지원 기록 비공개 보고서. 스크롤을 내리는 순간 내 눈은 한 줄에서 멈췄다. 지원국 대한민국. 긴급 대응 물자 붕산 52톤. 기술 자문 인력 12명 파견.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했을 때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다. 냉각수가 증발하고 노심이 녹아내리며 방사능이 하늘로 치솟았다. 그날 나는 모스크바 연구소에서 실시간 영상을 보며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 누구도 그 재앙을 멈출 수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보고서 속에는 전혀 다른 기록이 있었다. 사고 발생 6시간 후 일본 정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의 지원 요청. 12시간 후 붕산 52톤 긴급 확보 및 수송 시작. 24시간 후 항공 운송 완료. 나는 눈을 의심했다.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 있는 일본이 바로 옆 나라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자료에는 또 다른 문단이 있었다. 한국 기술진은 방사능 차단 절차에 대한 대체 시나리오를 제시함. 일본 측은 이를 일부 적용하여 냉각 시스템을 안정화함. 나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이건 단순한 인도적 지원이 아니었다. 이건 기술의 개입, 그것도 핵안전의 정점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날 이후 한국은 어떤 보도도 내지 않았다. 일본 또한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IAEA의 비공개 기록은 냉정했다. 한국의 기술적 자문이 없었다면 복구 일정은 최소 10일 이상 지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는 메모를 꺼내 적었다. 한국 핵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그 문장을 적는 손이 떨렸다. 며칠 뒤 나는 한국의 한 원전 안전연구소를 방문했다. 회의실 한쪽 벽에는 일본 지도와 함께 붕산 분포 그래프가 걸려 있었다. 연구원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그때 우리는 단 하루 만에 모든 걸 결정해야 했습니다. 자국의 비축분까지 내주었죠.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물었다. 왜 그랬습니까? 정치적 위험은 없었나요? 그는 대답했다. 우리는 기술자입니다. 기술자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핵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니까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가슴을 울렸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때 일본은 감사를 표했습니까?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감사가 아니라 통제된 사고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그 사건 이후 국제기구가 우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죠. 단순한 기술국이 아니라 위기 대응의 모범국으로요. 연구소를 나오는 길, 나는 후쿠시마의 이미지가 머릿속을 스쳤다. 그 검은 연기, 무너진 냉각탑, 방사능에 젖은 바다. 그리고 그 아래 어딘가 이름조차 남지 않은 한국 기술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영웅이 아니었다. 그러나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었다. 나는 비로소 이해했다. 세계가 한국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이유,
그 침묵의 배경을. 그들은 소리치지 않는다. 대신 행동으로 증명한다. 그들이 가진 무기는 폭발하지 않는다. 그것은 신뢰와 책임이라는 이름의 무기였다. 그날 밤 나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2011년 후쿠시마 세계가 처음으로 한국의 진짜 힘을 보았다. 핵무기가 아니라 인간의 양심으로 세상을 지킨 나라.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나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 나는 젊었다. 회색 방진복을 입고 있었고 배경에는 무너진 콘크리트 벽과 찢겨진 철근이 있었다. 1986년 4월 체르노빌. 그때 나는 대학원 졸업을 앞둔 연구원이었고 원자로 붕괴 현장을 조사하는 임시팀의 일원이었다. 그곳은 인간의 실수가 만들어낸 가장 처참한 폐허였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공기는 이미 무겁게 오염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마스크 대신 천조각으로 얼굴을 가렸고 눈에는 두려움보다 무력감이 깔려 있었다. 상부에서는 안전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거짓이었다. 나는 손에 계측기를 들고 무너진 터미널로 들어갔다. 수치가 끝없이 치솟았다. 장비는 경고음을 내며 멈췄고 우리는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방사능은 우리 몸속에 스며들었다. 그때부터였다. 책임 없는 기술이 얼마나 잔인한 결과를 낳는지를 똑똑히 보게 된 것은 사고 이후 수많은 보고서가 쏟아졌다. 원인 규명, 설계 결함, 운영자의 실수. 하지만 그 어디에도 책임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누구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국가는 진실을 숨겼고 과학자들은 침묵했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나는 다시는 기술의 이름으로 인간을 속이지 않겠다. 그러나 그 다짐은 평생 나를 괴롭혔다. 체르노빌 이후 나는 수많은 원전 프로젝트에 자문을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그때의 우리는 실패했고 그 실패를 잊은 채 또다시 오만해지고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한국에서 본 그들의 태도는 내게 충격이었다. 후쿠시마 때 그들이 보여준 행동, 위기 속의 질서, 결정의 속도. 그건 단순한 실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을 향한 책임의 구현이었다. 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관리센터를 다시 찾았다. 벽에는 이런 문구가 걸려 있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문구를 바라보았다. 담당자는 내게 말했다. 교수님, 우리는 기술의 완벽함보다 대응의 정직함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실수를 감추지 않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체르노빌의 잔해 속에서 우리는 거짓을 덮기 위해 사람을 희생시켰다. 그러나 한국은 거짓 대신 투명함을 택하고 있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만약 그때 우리도 이렇게 했다면. 내 입에서 새어나온 말이었다. 안전센터의 젊은 연구원이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교수님, 저희는 체르노빌을 교과서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 책임을 나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들은 우리가 잃었던 것을 다시 세우고 있군요. 그날 밤 나는 한강 다리를 걸었다. 물 위로 서울의 불빛이 길게 반사되고 있었다. 문득 떠올랐다. 1986년 체르노빌의 강가에서 바라보던 불타는 연기. 그때는 아무도 그 연기가 세상을 바꿀 거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나는 다른 불빛을 보고 있었다. 이곳의 불빛은 두려움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체르노빌은 오만의 종말이었다. 그러나 서울은 책임의 시작이다. 그리고 덧붙였다. 한국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있다. 그들은 핵을 지배하는 법을 인간의 양심으로 배웠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 속의 회색 연기가 서서히 사라지는 듯했다. 나는 처음으로 지난 죄책감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다. 이제 나는 알았다. 내가 찾던 통제의 의미는 기술서에 적힌 공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증명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 2024년 봄 프라하는 유럽의 어느 도시보다도
차가운 긴장감으로 뒤덮여 있었다. 오래된 석조 건물 사이로 회색 하늘이 드리웠고 두코바니 원전 입찰 심사위원단이 모인 회의장에는 3개의 시선이 쏠려 있었다. 나는 초청 자문위원 자격으로 현장에 참석했다. 러시아의 로사톰, 프랑스의 EDF,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KHNP-네 나라가 유럽의 미래 에너지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었다. 체코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유럽의 원자력 심장이라 불렀다. 단 한 나라만이 이 거대한 공사를 맡을 수 있었다. 나는 처음엔 러시아가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역사적으로 체코는 구소련의 기술을 사용해왔고 기존 원전 시스템도 러시아식이었다. 하지만 전쟁과 제재가 겹치면서 분위기가 변하고 있었다. 이제는 정치보다 신뢰의 시대가 왔다. 체코 산업부 장관의 말이었다. 나는 그 문장이 낯설게 들렸다. 심사는 철저했다. 안전성, 경제성, 환경 기준, 그리고 운영 관리 능력. 모든 나라의 제안서가 대형 스크린에 띄워졌다. 러시아의 발표가 먼저였다. 기술은 정교했지만 제출된 일부 자료가 비공개 처리되어 있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질문했다. 운영 비용의 산정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정치적 지원이 포함된 겁니까? 러시아 대표단은 답하지 못했다. 다음은 프랑스. EDF의 엔지니어들은 자신있게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었다. 플라망빌 3호기의 지연 기록이 다시 언급되자 회의장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17년 걸린 공사를 어찌 믿겠습니까? 체코 쪽 평가관이 냉정하게 말했다. 미국의 차례가 왔다. 웨스팅하우스의 대표는 자본과 기술 협력을 강조했지만 위원들은 고개를 저었다. 보글 원전의 예산 초과는 2.5배였죠. 우리는 정치보다 확실한 결과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대표단이 입장했다. 파란색 정장에 단정한 태극 배지를 단 사람들. 그들의 발표는 화려하지 않았다. 조용하고 간결했다. 우리는 약속한 시간에 완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술입니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회의장에 이상한 울림을 남겼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물었다. 한국은 유럽형 원전의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 측 기술본부장은 침착하게 답했다. 경험보다 중요한 건 검증입니다. 저희는 모든 안전 기준을 실측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는 도표를 열었고 화면에는 오차율 0.00%라는 숫자가 떠올랐다.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커졌다. 검증 과정은 일주일간 이어졌다. 매일 밤마다 나는 숙소로 돌아와 심사 결과를 정리했다. 러시아 기술적 강점 있음, 신뢰성 결함. 프랑스 경험 풍부, 관리 실패. 미국 자본력 강함, 일정 불안정. 한국 모든 항목 통과, 결함 없음.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심사 마지막 날, 체코 정부는 공식 발표를 준비했다. 플래시와 기자들의 카메라가 회의장을 채웠다. 장관이 단상에 올라 천천히 말했다. 두코바니 프로젝트의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는 대한민국입니다.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그 다음 박수 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의식적으로 박수를 쳤다. 러시아 대표단은 고개를 떨궜고 프랑스 대표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접었다. 미국 대표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한국 대표단은 환호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정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그때 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패배의 씁쓸함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목격한 사람의 전율이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핵의 시대는 여전히 계속되지만 그 중심은 바뀌고 있다. 행사가 끝난 뒤 나는 한국 대표단 중 한 명에게 다가갔다. 젊은 기술자였는데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교수님, 우리는 무기를 만들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말이 너무도 단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 내가 평생 찾던 해답이 숨어 있었다. 호텔 창문 너머로 프라하의 밤하늘이 빛났다. 강 위의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펜을 들어 일기장에 적었다. 2024년 프라하. 세계는 이제 다른 깃발을 본다.
태극의 색이 핵시대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줄을 더 썼다. 이것은 경쟁의 끝이 아니라 책임의 시작이다. 대전의 아침은 서울과 달랐다. 하늘이 낮고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나는 기차에서 내려 곧장 연구단지로 향했다. 목적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신기술개발센터. 이곳에서는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다. 이름하여 소형 모듈 원자로 마이너스 작은 원자로. 그러나 세상을 바꿀 기술. 입구에서 나를 맞이한 사람은 젊은 공학자 박세진이었다. 30을 갓 넘긴 그는 하얀 실험복 위에 파란 명찰을 달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여긴 저희 팀의 심장부입니다. 그의 말투에는 긴장보다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연구 동안은 조용했다. 복도 끝에서 낮은 진동음이 들려왔다. 세진이 문을 열자 거대한 원통형 장치가 눈앞에 나타났다. 크기는 버스 한 대 정도. 나는 놀라 물었다. 이게 실제 원자로입니까? 그는 웃었다. 아직은 실험용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건 스마트폰 원자력이에요. 작고 빠르며 무엇보다 안전해야 합니다. 그 말이 귀에 박혔다. 스마트폰 원자력. 그동안 내가 알던 원전은 언제나 거대하고 무겁고 위험한 존재였다. 그러나 이곳의 공기는 달랐다. 무겁지 않았다. 대신 정확했다. 이 장치는 자동 제어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사고 가능성을 인간이 통제하기 전에 스스로 차단합니다. 세진은 제어판을 가리켰다. 화면 위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다. 압력, 온도, 방사선 농도, 냉각수 흐름. 모두 정상 범위였다. 기계가 인간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합니다. 우리는 예방을 기술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건 대형 원전보다 효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세진은 고개를 저었다. 효율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대형 원전은 수십 년간 유지해야 하지만 KSMR은 이동과 조립이 가능하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그게 미래의 방향입니다. 그의 눈빛은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핵의 시대가 아니라 제어의 시대다. 잠시 후 연구소장 이나영 박사가 들어왔다. 그는 은발의 여성으로 말투는 단정하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했다. 교수님, 이 기술은 단순히 에너지의 혁신이 아닙니다. 사고의 혁신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 말을 되뇌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패를 숨기면 재앙이 오지만 실패를 기록하면 진보가 옵니다. 우리 젊은 기술자들은 매일 실수를 분석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데이터로 대화하죠. 그녀의 말은 체르노빌 이후 내가 품어온 두려움을 정면으로 무너뜨렸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이 프로젝트는 얼마나 진행되었습니까? 1단계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첫 시범 운전이 가능할 겁니다. 그럼 곧 상용화가 가능하겠군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세계가 믿을 수 있는 기술로 만드는 겁니다.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다. 교수님, 한국은 이제 단순한 원전 수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핵의 언어를 새로 쓰고 있어요. 작지만 완벽하게 통제된 에너지. 그것이 KSMR의 철학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다시 바라카의 사막을 떠올렸다. 거대한 콘크리트 대신 이제는 손바닥 크기의 설계가 세상을 바꾸려 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진화였다. 연구소를 나서는 길, 나는 유리벽 너머로 젊은 기술자들을 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도전과 책임감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정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한 기술자가 미소를 지었다. 두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세대의 방식이에요. 밖으로 나오자 대전의 하늘은 구름이 흩어지고 있었다. 햇빛이 유리창 위로 반사되어 눈부셨다.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한국은 이제 핵을 작게 만들었지만 그 안의 철학은 더 커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핵의 시대가 다시 열린다면 그 문을 여는 손은 더 이상 초강대국의 손이 아닐 것이다. 그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젊은 한국의 손들릴 것이다. 워싱턴의 하늘은 회색이었다. 나는 백악관 인근의 국제정책센터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이 실시간으로 보도하는 뉴스 자막이 스크린에 흐르고 있었다. 미국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기술 인정, 사실상 독립적 핵주기 승인. 순간 회의실은 술렁였다. 어떤 이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어떤 이들은 침묵으로 반응했다. 나는 오랫동안 연구했던 문장이 머릿속을 스쳤다. 핵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를 통제한다. 이제 그 말의 주어가 바뀌려 하고 있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능력을 제한해왔다. 핵 확산 방지 체제의 명분 아래 한국은 항상 동맹이지만 제약받는 기술국이었다. 그러나 이제 워싱턴은 공식적으로 서울의 기술 자율권을 인정했다. 그 순간 세계 언론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 한국의 핵순간. 나는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건 한국의 핵무장 신호입니까? 미국이 사실상 핵을 가진 동맹을 인정한 건가요? 패널로 참석한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단호히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을 삼켰다. 핵을 만들어야 강대국이 되는 시대가 끝났다는 말이었다. 며칠 뒤 나는 서울로 향했다.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뉴스마다 같은 제목이 흘러나왔다. 핵무기 없는 핵 강국 대한민국. 그 문장은 오랜 역사적 패러다임을 뒤집고 있었다.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짧게 말했다. 우리는 균형을 선택했습니다. 핵무장이 아닌 핵의 책임을 택했습니다. 박수도 환호도 없었다. 대신 그 문장은 묵직하게 공기를 갈랐다. 다음 날 나는 과학기술정보부의 한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기술자 출신이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한층 무거운 책임감이 보였다. 한 젊은 연구관이 말했다. 우리가 가진 건 폭탄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균형의 기술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 문장에 지난 40년 한국 핵기술의 진화가 모두 담겨 있었다. 회의 중 스크린에는 북한의 위성 발사 영상이 잠깐 재생되었다.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다. 한 외교관이 조용히 말했다. 북쪽은 보여주기 위해 핵을 쏘고 우리는 보여주지 않기 위해 기술을 완성합니다. 그 말에 회의실 전체가 잠시 조용해졌다. 나는 펜을 잡고 메모했다. 한국 핵 없는 핵 균형의 창조자. 그날 밤 나는 미 대사관 관계자와 만찬을 가졌다.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나에게 물었다. 당신은 유럽 사람으로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한국은 이미 핵을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만들지 않는 나라가 되었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국의 징표입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그걸 자제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건 미국도 따라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창밖에는 남산의 불빛이 반짝였다. 도시 전체가 조용히 숨을 죽인 듯 했다. 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핵의 시대가 끝난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변한 것이다. 한국은 무기를 버리고 시스템을 만들었고 두려움을 버리고 통제를 선택했다. 며칠 뒤 나는 평양 쪽 군사분계선을 바라보는 관측소를 찾았다. 남과 북 사이의 긴장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러나 그날따라 바람은 이상하게 잔잔했다. 교수님, 요즘은 북쪽보다 남쪽을 더 두려워한답니다. 한 장교가 말했다. 왜죠? 남쪽은 핵이 없는데요. 그는 미소 지었다. 핵이 없으니까요. 대신 그들은 모든 걸 제어할 줄 알거든요. 나는 침묵했다. 북한이 힘을 과시하는 동안 한국은 균형을 완성하고 있었다. 러시아와 미국이 경쟁하던 냉전의 언어가 이 땅에서 완전히 새로 쓰이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일기장에 적었다. 2025년 워싱턴과 평양 사이에서
한국은 폭탄 없이 핵시대를 지배하고 있다. 그들은 세상을 흔드는 대신 세상을 안정시킨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건 새로운 핵의 정의다. 핵을 가졌으나 사용하지 않는 힘, 핵이 없지만 통제하는 지혜 마이너스 그 중심에 태극이 있다. 제네바의 국제에너지 포럼 회의장은 언제나처럼 냉정하고 화려했다. 대리석 바닥 위로 구두 소리가 울렸고 통역기의 잡음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날의 공기는 이상하게 팽팽했다. 주제는 단 한 가지였다. 핵 없는 시대의 권력 구조. 나는 연단 앞에 패널석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미국의 전략학자이자 오래된 동료인 리처드 윌슨이 있었다. 그는 냉전 시절의 사고를 여전히 믿는 인물이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만이 진짜 주권을 가진다. 세션이 시작되자 사회자가 나를 바라보며 소개했다. 다음은 독일 출신의 핵정책 분석가 마르틴 클라우스 박사입니다. 주제는 통제의 철학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조정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핵을 힘의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힘보다 무서운 것은 책임입니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순간 회의장 안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리처드가 곧바로 반박했다. 마르틴, 당신도 알다시피 세계 질서는 여전히 억지로 유지됩니다. 핵이 없는 국가는 언제나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말하는 책임이란 건 이상적인 말뿐입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리처드, 당신의 말은 20세기의 진리였죠. 하지만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통제의 신뢰가 질서를 만듭니다. 신뢰로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 통제로 막는 겁니다. 신뢰는 그 통제의 결과로 생기죠. 나는 화면을 켰다. 스크린에는 두 개의 그래프가 떴다. 하나는 핵무기 보유량, 다른 하나는 원전 운영 안정성 지수였다. 여기 보십시오.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들이 최근 20년 동안 얼마나 자주 사고를 일으켰는지. 반면 한국은 40년 동안 단 한 번의 치명적 오류도 없었습니다. 이건 무기보다 무서운 힘입니다. 리처드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건 단순한 산업의 문제지 국제 정치의 힘과는 다르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핵무기가 힘이라면 한국의 힘은 예측 가능한 안정성입니다. 사람들은 공포보다 신뢰를 따릅니다. 기술의 신뢰가 곧 정치의 힘이 됩니다. 회의장 뒤쪽에서 손이 들렸다. 프랑스의 한 학자가 물었다. 당신은 한국이 새로운 핵철학을 만들었다고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핵을 파괴가 아니라 통제의 철학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핵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배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다스립니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 자리가 단순한 학술 토론이 아니라 사상의 전장이라는 것을. 리처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렇다면 묻겠네. 한국이 그렇게 완벽하다면 왜 아직도 미국의 해구산 아래 있는가? 회의장에 잠시 웃음이 번졌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건 동맹의 형태일 뿐 의존이 아닙니다. 리처드, 당신은 아직도 핵을 무기로만 보고 있군요. 한국은 핵을 언어로 다루고 있습니다. 언어? 그렇습니다. 핵을 통해 협상하고 신뢰를 전하고 질서를 설계합니다. 폭발이 아니라 조율을 선택한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다. 사회자가 내게 손짓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우리는 체르노빌에서 무책임의 대가를 보았습니다. 후쿠시마에서 공포의 대가를 보았죠. 그러나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대신 통제를 선택했습니다. 조용한 박수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다. 나는 리처드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군. 세상이 변하고 있어. 나는 자리로 돌아와 메모장에 한 줄을 썼다. 핵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통제가 세상을 지배한다. 그날 이후 국제학회에서 통제의 철학이라는 개념은 공식 의제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더 이상 이론이 아니다.
한국이 현실로 만들어냈다. 모스크바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다. 눈은 느리게 내렸고 오래된 대학 건물의 벽돌 틈에는 시간이 그대로 얼어 있었다. 나는 30년 전 처음 강단에 섰던 그 강의실로 다시 돌아왔다. 낡은 칠판,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 그리고 여전히 호기심으로 가득한 젊은 얼굴들. 학생들은 내가 들어서자 조용히 일어섰다. 나는 손을 들어 인사했다. 다시 여기서 여러분을 보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칠판 앞에 서자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체르노빌, 바라카, 후쿠시마, 프라하, 워싱턴 그리고 그 모든 여정 끝에 내가 배운 한 가지 진실. 나는 분필을 들고 커다랗게 세 글자를 썼다. 통제.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그 단어만이 공기 속에 떠 있었다. 이건 내가 평생 동안 추구해온 단어이자 한국이 세상에 남긴 유산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손이 들렸다. 젊은 러시아 학생. 아마 나의 옛 제자들이 남긴 세대의 후배일 것이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은 정말로 핵무기가 필요 없는 나라입니까? 그 질문은 오래된 질문이었다. 나는 잠시 창밖을 보았다. 하얀 눈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요. 그들은 핵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다. 나는 칠판에 다시 손을 대고 두 단어를 썼다. 책임, 시간. 이 두 단어가 핵보다 강력합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1986년 우리는 책임을 잃었습니다. 정보를 숨겼고 사람을 버렸죠. 1990년대 우리는 시간을 잃었습니다. 빠르게 복구하려고 했지만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40년 동안 한 걸음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 순간 책임으로 시간을 쌓아 올렸죠. 내 말이 끝나자 교실은 조용해졌다. 그 침묵이야말로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반응이었다. 여러분, 힘은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유지하는 겁니다. 한국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다. 그럼 한국이 가진 진짜 무기는 뭔가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딜 줄 아는 국민이요. 나는 책상에 있던 오래된 노트를 펼쳤다. 그 속에는 수많은 여정의 기록이 있었다. 바라카의 사막, 대전의 연구소, 제네바의 회의장. 그리고 한 문장이 밑줄 쳐져 있었다. 핵을 만드는 건 기술이지만 핵을 다스리는 건 문화다. 나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건 기술이 아닙니다. 문화와 태도 그리고 책임이에요. 그들은 세상을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진짜 강국의 징표입니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속삭였다. 하지만 교수님, 그런 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래서 더 강한 겁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느껴지는 힘, 그게 신뢰입니다. 칠판 앞에 서서 나는 마지막으로 분필을 들었었다. 핵 없는 강국 마이너스 신뢰의 국가.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학생들 중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박수는 작았지만 오래 이어졌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한국은 이제 빛의 중심에 서 있지만 그 힘은 소리 없이 작동합니다. 그것이 진짜 강함이에요. 소리로 세상을 흔드는 대신 침묵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 창문 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다. 하얀 세상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러시아는 기술을 잃었고 유럽은 확신을 잃었다. 하지만 한국은 책임을 얻었다. 그날 수업이 끝난 뒤 한 학생이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교수님, 한국처럼 되는 게 가능할까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가능하지. 우리가 다시 책임을 믿는다면. 나는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강의실을 돌아봤다. 칠판 위엔 여전히 세 단어가 남아 있었다. 통제, 책임, 시간. 그리고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 세 단어가 핵보다 오래 남을 것이다. 그날은 내 생의 마지막 강의였다. 아침부터 유난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창밖은 온통 흰빛으로 가득했지만 내 마음속은 오히려 평온했다. 수십 년을 떠나지 못했던 죄책감, 체르노빌의 그 냄새, 무너진 콘크리트의 먼지, 방사능의 바람, 그 모든 것이 오늘만큼은 멀게 느껴졌다. 강의실에는 익숙한 정적이 흘렀다. 마지막 수업이라 그런지 학생들의 눈빛에는 긴장보다 기대가 담겨 있었다. 나는 천천히 강단 위에 올랐다. 분필을 손에 쥐었을 때 순간 30년의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나는 칠판에 글자를 썼다. 핵.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는 말을 꺼냈다. 체르노빌은 나에게 공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나에게 신뢰를 가르쳐 주었어요. 학생들의 눈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나는 평생 핵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야 깨닫습니다. 핵이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인간의 양심을 시험하는 거울이라는 것을. 나는 잠시 분필을 내려놓고 손을 모았다. 1986년 나는 젊었습니다. 그때 나는 기술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체르노빌은 내 믿음을 산산이 부숴버렸죠. 그날 이후 나는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내가 배운 과학이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강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그런데 한국을 만나고 나서 나는 처음으로 기술이 구원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들은 핵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결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핵심은 힘이 아니라 절제였습니다. 나는 다시 칠판에 두 번째 단어를 썼다. 자제. 여러분, 힘을 가지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제어하는 건 오직 인간의 도덕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바로 그것을 증명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무기를 가지지 않아도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통제할 줄 알기 때문이죠.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교수님, 그럼 핵 없는 시대가 정말 올까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언젠가는 옵니다. 하지만 그건 기술의 진보로 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양심이 진보할 때 옵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여러분, 핵의 진짜 의미는 폭발력이 아니라 선택의 무게입니다. 한국은 그 무게를 견디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세계의 중심에서 말없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죠. 그 균형은 과학으로도 군사력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책임으로만 설명됩니다. 강의실 맨 뒤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체르노빌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그건 신뢰입니다. 자신을 믿고 동료를 믿고 약속을 믿는 힘.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깊고 진지했다. 그 속에 젊은 시절의 내 모습이 겹쳐 보였다. 여러분, 핵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중심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 핵의 중심은 플루토늄이 아니라 양심입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칠판에 세 번째 단어를 썼다. 양심. 분필이 부서지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나는 그 가루를 손끝으로 만지며 천천히 말했다. 미래는 폭탄을 가진 자의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폭탄을 제어할 줄 아는 자의 것입니다. 그 순간 강의실 안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다. 나는 학생들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핵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운명은 인간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한국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늦게나마 고백합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실패했지만 인간으로서 한국에게 배웠습니다. 그 말을 끝내고 나니 목이 메어왔다. 학생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이번엔 부끄럽지 않았다. 창밖에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나는 분필을 내려놓고 조용히 속삭였다. 체르노빌은 나를 무너뜨렸고 한국은 나를 구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남겼다. 핵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 중심에는 인간의 양심이 있다. 그날 강의실을 나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송이 하나가 손끝에 닿았다. 그건 냉기가 아니라
마치 용서처럼 따뜻했다.